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살롱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원래대로였다면 지금쯤 결혼하고 1주년을 맞이했을 30대 여성입니다. 저는 작년에 결혼할 뻔했다가 파혼했어요. 도무지 예비 시댁에서 말도 안 되는 요구를 자꾸만 해서 결국엔 결혼 자체를 엎어버렸거든요. 그리고 제가 파혼한 지 1년이 넘어가는 지금 정말 어이없는 사실에 다시금 화가 치밀어 어디에라도 하소연하고 싶은 마음에 사연을 신청하게 되었어요. 살다 자식 가지고 이렇게 대놓고 장사를 하려는 사람들은 처음 봤어요. 결혼하면서 서로 손해보지 않으려고 조건을 잰다는 말은 종종 들었지만 이 사람들은 아예 그런 차원이 아니더라고요. 게다가 그때 당시 저에게 그런 속내도 감추고 이루 말할 수 없이 뻔뻔했었는데 그랬던 저들의 추태를 이번 기회에 만천하에 공개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럼 바로 제 파혼 이야기를 소개해 볼게요.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하자면 저는 현재 8년차 초등학교 교사고요. 현재는 5학년 담임을 맡고 있고요. 아이들과 장난도 치고 또 즐거운 추억 많이 만들며 그야말로 행복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교사가 꿈이었거든요. 외동으로 자라 늘 외로웠기에 사람 좋아하고 특히 아이들을 많이 좋아했어요. 그래서 결혼하면 최소 아이 3명은 낳고 싶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정도였는데 어찌 보면 제가 맡고 있는 아이들이 다른 의미로는 제 아이들이나 마찬가지죠. 그리고 저랑 결혼할 뻔했던 그 남자는 S전자 직원이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그 S로 시작하는 대기업이 맞아요. 어떻게 교사가 그런 회사원을 만났을까 생각하실 수도 있겠는데 그 인간과 처음 만나게 된 계기는 대학교 선배이자 동료 교사인 친한 언니의 소개였죠. 사실 소개인 줄도 모르고 자리에 나갔다가 거기서 예비 남편인 그 남자를 만나게 된 거예요. 예비 남편의 첫인상은 뭐랄까 단정하고 자상한 느낌이 많이 들었는데요. 5살 아래 여동생이 있다고 하더니 여자를 잘 챙기더라고요. 걸을 때 저를 차도 안쪽으로 가게 해서 걷는다든지 같이 차를 타면 차가 방지턱을 넘을 때 저를 살짝 잡아준다든지 심지어는 차에 타거나 앉을 때 차에 머리를 부딪힐까 배려하는 모습도 있었어요. 솔직히 그렇게까지 매너가 좋은 남자는 처음 봤거든요. 하지만 소개를 받자마자 사귄다는 건 제 성격상 좀 어려웠고 그 남자도 사귀자고 훅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었기에 6개월가량은 이도저도 아닌 그냥 지인으로 만났어요. 일주일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보름에 한 번 볼 때도 있고 그렇다 보니 말이 6개월이지 그렇게 자주 본 건 아니었죠. 하지만 만날 때마다 즐거웠기에 만나는 횟수가 늘어갈수록 제 마음의 호감이 쌓이게 되었고 보름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 만나던 횟수도 점차 늘어가게 되었죠. 나중엔 일주일에 4번 이상을 보기도 했는데 그땐 이미 당사자인 저희보다 주변에서 저희를 커플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솔직히 저도 싫지 않았고요. 그렇게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손도 잡았고 약간의 스킨십도 있었는데 이렇게 해놓고 사귀지 않는다면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게 누가 먼저 사귀자고 할 것도 없이 저희는 연인 사이가 되었어요. 예비 남편은 제가 민망할까봐 자긴 처음부터 저를 좋아했고 기다렸다며 자기가 먼저 좋아한 거라고 얘기해 주더라고요. 내가 먼저 사귀자고 하면 소연 씨가 도망갈까봐. 나는 그저 기다리고 있었지. 그리고 나는 이미 우리가 사귀는 사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어? 맞긴 한데 뭐랄까 서로 아무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이게 맞나 싶었어. 괜히 나 혼자 착각하고 김치국물 마시는 것 같아서. 아유, 별 걱정을 다 했네. 미안해. 내가 더 신경을 썼어야 했는데.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줄은 몰랐다. 나는 소연 씨가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걸 좋아할 줄 알았어. 좋아하기로는 당연히 내가 먼저지. 처음 소연 씨 만나고 집에 간 날 내가 얼마나 끙끙 앓았는지 알아? 왜? 너무 좋아서. 또 보고 싶어서. 근데 또 그러면 나 싫다고 할까봐 엄청 참았다. 그거 몰랐지. 그러니까 김치국물 아니니까 실컷 마셔. 우리 말 나온 김에 커플링 맞출까? 예비 남편은 저렇게 말을 예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괜히 제가 자존심 상해할까봐 더 설레발을 치며 마음을 표현해주는 남자였는데 솔직히 저런 남자를 마다할 여자는 없죠. 직업도 좋고 성격도 좋고 또 매너와 배려심까지 있는데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렇게 저희는 남들도 다 아는 커플이 되어 연애 3년을 했고 제가 교사라는 걸 알고 남편 집에서 먼저 결혼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저랑 예비 남편은 나이 차이가 1살이 났어요. 제가 1살이 어렸거든요. 그러니까 뭐 나이만 봐서는 친구나 다름이 없었는데 일단 제가 예비 남편보다 일을 더 빨리 시작해 사회 경험은 많았죠. 그에 반면 군대 제대하고 또 늦은 나이에 회사에 입사한 예비 남편은 저보다 사회 경험도 적고 그때 기준으로 연봉도 저보다 낮았는데 솔직히 그건 언제 어떻게 뒤집힐지 모르는 거라 누가 더 능력이 있고 돈을 잘 벌고는 따지지 않았어요. 게다가 저희 부모님도 예비 사위가 대기업에 다니는 걸 아시고는 일단 직업은 마음에 드신다며 흡족해 하셨는데 이렇게 양가해서 저희 두 사람의 직업을 좋게 평가해 주어 상견례까지 서둘러 잡게 되었죠. 양가에서 하루라도 빨리 저희를 결혼시키고 싶어 했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호다닥 만들어진 상견례 자리에서도 별 탈 없이 화기애애하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결혼 날짜도 잡았는데요. 참고로 저희 예비 시부모님은 나름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신 분들이셨어요. 아파트도 서울에 2채를 가지고 계셨고 투자에 밝으신 분들 같았는데 그에 반면 저희 부모님은 2분 다 공무원이셨어요. 솔직히 공무원 월급이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나름 알뜰히 모으고 사셔서 저희 집도 그럭저럭 여유가 있었죠. 그래서인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한 양가 신경전 같은 것도 없었는데 그냥 더도 말고 덜도 말고 결혼 준비는 저희들에게 맡기자고 이야기가 되었어요. 저는 그 부분도 너무 좋았어요. 사실 동료 교사나 친구들 경우를 볼 때 결혼을 집안 행사라고 집안 어른들이 개입하면서 힘들어하는 모습을 많이 봤었거든요. 그런데 그럴 것도 없이 전적으로 당사자인 저희 2사람에게 맡겨주신다니 너무 감사했어요. 게다가 상견례자리 내내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참 예뻐라 해주셨는데 그 부분을 저희 부모님이 많이 좋아하셨죠. 오직하면 저희 엄마가 시부모님 되실 분들이 너무 좋은 사람 같다며 집에 와서도 신나서 말씀을 하실 정도였는데 다음 날부터 그렇게 또 자랑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저 역시 그때까지는 예비 시부모님 2분을 좋은 분들이라고 생각했었는데 빚좀 개살구라고 하잖아요. 저희 예비 시부모님이 딱 그러셨어요. 물론 그때는 몰랐지만요. 그렇게 상견례를 치르고 본격적인 결혼 준비에 들어간 저희 2사람은 우선 서로 가지고 있는 돈부터 합치기로 했는데요. 맙소사. 저는 8천만 원 넘게 모은 반면에 예비 남편은 절반인 4천 정도 모았더라고요. 그럼 2사람 돈을 합쳐도 1억 2천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것도 결혼식과 혼수, 예물 같은 거라면
1억도 빠듯했는데 그때 솔직히 처음으로 예비 남편한테 실망했죠. 아무리 주변에서 사회생활도 늦게 했고 아무리 대기업이라고 해도 평사원 월급이 얼마나 되겠냐며 저더러 이해하라고 했는데 생각해보니 그것도 그런 것 같아서 넘겼어요. 요즘 직구하면서 대출 없이 진행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니까 집을 전세를 구하되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같이 갚으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집을 구할 때 그 위치가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요. 저는 당시 몰고 다니는 3년이 된 아우디 차량이 있었는데 예비 남편은 차가 없어서 최대한 예비 남편을 배려하려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부터 변수가 생기더라고요. 예비 남편이 가뜩이나 결혼 자금도 빠듯한데 갑자기 차를 사겠다고 했거든요. 그것도 외제차인 벤츠 SUV였는데 가격을 듣고는 완전 뒤로 넘어갈 뻔했어요. 뭐? 지금 3억 가까이 되는 차를 사겠다는 거야? 왜 갑자기? 우리 여기저기 돈 나갈 때 많은 거 자기도 알잖아. 그거 알면서 어떻게 지금 차를 사겠다고 해? 아니, 나는 전부터 그 차를 사고 싶었단 말이지. 그래서 4천만 원도 모은 거고. 뭐? 그럼 자기 모은 돈이 결혼 자금이 아니고 차 살 자금이었다는 거야? 그래 놓고 결혼을 하자고 했어? 아니, 상황이 자연스럽게 이렇게 흘렀잖아. 그래서 일단 결혼 자금으로 쓰려고 하긴 했는데 생각해봐. 이제 총각도 아닌데 사람이 언제까지 뚜벅이로 사냐? 내가 자기랑 데이트할 때마다 차 렌트한 거 알지? 그거 생각하면 차를 사는 게 훨씬 이득이야. 뚜벅이가 어디가 어때서. 그리고 나는 그때도 그럴 필요 없다고 생각했거든. 그래서 지금도 최대한 자기 편히 봐주려고 집도 회사 근처나 대중교통 한 번에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찾아보고 했는데 에이, 뭐하러 그래. 집은 자기 학교 근처로 알아봐야지. 남자 체면이 있지. 체면 같은 건 난 필요 없거든. 자기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 그러니까 끝까지 기어코 차를 사겠다는 거지. 나 전부터 타고 싶었던 차란 말이야. 지금 내가 가진 거 선입금 넣으면 나머지는 대출로 다달이 내면 돼. 내가 아는 딜러가 있는데 최저금리로 뽑아줄 수 있다고 했어. 우리 결혼하면 이 차 타고 여행도 다니고 아이 생기면 패밀리카로 쓸 수도 있고 너무 좋잖아. 예비 남편은 벌써 다 알아봤다면서 저한테 신이 나서 차 사진을 보여주고 설명하기 바빴어요. 그럼 그 차 사고 결혼은 없던 일로 하자고 했는데 그땐 입이 어린아이 마냥 대빨 나오더라고요. 제가 가르치는 아이들 중에서도 그런 고집스럽고 말도 안 듣는 애들이 있었는데 예비 남편도 딱 그 얼굴이었어요. 그리고는 어차피 전부 빚인데 그냥 빚지고 열심히 갚으면서 살면 되지 않냐고 예비 남편이 말 같지 않은 말을 계속 늘어놓는데 솔직히 그땐 이렇게 하는 결혼이 맞나 싶어 생각이 많아지기도 했었네요. 그런데 예비 남편이 고집을 버리지 못하고 있을 그 찰나 시댁에서 당신 아들이 차를 사고 싶어 한다는 걸 아셨는지 갑자기 저에게 가지고 있던 아파트 두 채 중에 하나를 저희 신혼집으로 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가뜩이나 돈이 부족해서 골치가 아팠는데 무려 아파트를 주시겠다고 하니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죠. 솔직히 너무 뜻밖이긴 했지만 집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있다면 감사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그런 감사한 마음도 잠시 그 아파트를 제 눈으로 확인했을 때는 또다시 골치가 아팠는데요. 아파트가 20년도 넘은 구식이고 단지라고 하기에도 너무나도 작더라고요. 왜 엘베 없는 옛날 5층짜리 아파트 있죠. 그런 거였어요. 게다가 집안도 보고 있으니 한숨이 절로 나왔는데 단 한 번도 내부 수리 및 리모델링을 하지 않아서
벽이며 벽지며 곰팡이가 가득하더라고요. 아니, 여기서 새를 들어 산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모르겠는데 저라면 하루도 살 수 없을 그런 곳에 무려 4년이나 살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위치도 정말 최악이었는데 아무리 같은 서울권이라고 해도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서 차로 1시간 가까이 걸렸어요. 그것도 길이 한 길밖에 없어서 아침이면 출근하는 차들로 막힌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거기에 남편 회사도 30분 정도 더 멀어졌는데 대신 남편이 차를 사면 거리상으로는 저보다는 가깝겠더라고요. 그리고 동네도 참 심란했는데 주변에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편의시설이라고는 편의점밖에는 없었는데 보아하니 재개발이나 재건축해달라고 구청에 또 시청에 조르고 있는 동네였어요. 참 이런 걸 집이라고 받아야 하나 그런 마음이 솔직히 들었는데 한푼이 아쉬운 이 마당에 저도 싫다고 할 순 없었어요. 누군가는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잖아요. 그냥 준다고 하는데 감지덕지지 뭘 따지고 그러냐고. 하지만 치안도 별로일 것 같고 시부모님도 투자 목적으로 사놓은 집이라 집 자체에는 관심도 없으셨는데 상태를 보고 저희에게 살라고 하신 건지 나중엔 궁금해지기도 했어요. 차라리 이 집을 팔아서 그 돈을 주시면 제가 모은 돈이랑 합쳐서 대출을 받더라도 조금 더 나은 아파트를 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예비 남편은 자기 차 살 생각에 관심도 없더라고요. 집이 그래도 도배나 싹 하면 깔끔할 거야. 어차피 우리 돈 모을 동안만 쓰라고 주신 집인데 그냥 몇 년만 살자. 그래도 애라도 생기면 여기서 애도 키워야 하는데 여기는 도무지 마음이 놓이지 않아. 반대편에 공장 단지도 있고 뜨내기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서 별로야. 그래? 그럼 자기가 우리 부모님한테 말씀드려봐. 자기 예뻐하니까 자기가 말하면 들어주실 수도 있지. 예비 남편은 거의 생각 없이 건성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솔직히 그놈의 차를 못 사게 하고 제 차도 팔아서 제가 근무하는 학교랑 남편 회사 중간쯤에 전세라도 얻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았는데 일단 조심스럽게 시부모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자 뭐? 지금 그 집을 팔라는 거니? 어머니, 집 상태가 많이 심각해요. 그리고 동네도 너무 낙후됐고 지하철역도 멀고 여러모로 아닌 것 같아서요. 그래도 거기가 5년 안에는 재개발이 날 수도 있는 곳이야. 그래서 우리도 버티는 중인데 그 집을 홀랑 팔면 나중에 재개발 결정됐을 때 배 아파서 어떡하니? 그리고 니네 돈 없어서 걱정하고 있던 거 아니었어? 그건 맞는데요. 아무리 돈이 없어도 거긴 좀. 아주 살라는 것도 아니고 니들 돈 모을 때까지만 살아. 내가 뭐 그 집 주면서 돈을 달라고 했니? 먼저 세입자가 관리를 잘못했나 보다. 월세도 밀려서 보증금도 다 까먹었어. 니네가 싹 수리해서 살면 그만이야. 아주 딱이지. 글쎄요. 그럼 수리는 해주시는 거예요? 뭐? 얘도 참. 너는 그럼 정말로 날로 집을 받을 생각이었어? 수리는 네가 해야지. 아니면 니네 부모님이 하든가. 내가 알아보니까 이런 경우는 집값의 절반 정도로 리모델링이랑 혼수를 하면 된다고 하더라. 그래서 내가 아는 사무소에 얘기해서 5천만 원 정도로 리모델링 견적을 받았는데 확인 좀 해볼래? 5천이요? 아니 그 집 시세를 제가 알아보니까 잘 받아도 1억 2천천이던데. 아우 답답하다. 그래서 그 집이 메리트가 있다는 거야. 요즘 애들은 겉에만 번지르르하게 새 건물만 좋아한다고 하더니 우리 며느님도 요즘 애들이었네. 지금은 아무 소식도 없고 다른 사람들도 거들떠보지 않겠지만 재개발, 아니 재건축 호재만 하나 터져도 집값이 날로 뛸 거다. 투자의 기본은 무릎에 사서 어깨에서 판다.
지금은 무릎 휘어도 금방 허리 지나서 어깨까지 갈 거야. 머리에서는 팔려고 해도 이미 너무 올라서 사람들이 안 사려고 하거든. 기대 심리, 그런 게 있어야 해. 시어머니는 갑자기 저에게 투자에 대한 강의를 시작하셨어요. 아니, 지금 그 집이 너무 낡아서 못 살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 왜 저런 말이 튀어나오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시어머니는 당신 아들한테서 제가 모은 돈 8천만 원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며 그 돈으로 리모델링과 혼수를 하면 되지 않냐고 하셨는데, 시어머니 당신도 당신 아들이 비싼 차를 사려고 한다는 건 뭐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솔직히 따지면 예비 남편이 사려고 했던 차가 그 다 무너진 아파트보다 더 비싸거든요. 그래서 이건 좀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조심스럽게 한 걸음 물러났는데, 시어머니는 뭘 그렇게 깐깐하게 따지냐며 그냥 당신이 하자는 대로 하자고 밀어붙이셨어요. 하지만 그렇게 휩쓸려 갈 제가 아니었죠. 저는 일단 이것저것 좀 알아보고 다시 이야기하자고 시어머니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본격적으로 부동산 시세와 제가 가지고 있는 자금으로 구할 수 있는 집을 최대한 추렸는데요. 그러는 가운데 시아버님 명의로 되어 있는 그 집도 시세 체크를 여러 곳에서 받았어요. 그랬더니 평균적으로 제가 앞서 말한 1억 2, 3천이 나왔는데 마침 급매로 같은 동 같은 옆집이 1억에 나와 있더군요. 그래서 예비 남편에게 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이런 가운데 내가 5천만 원 리모델링하고 혼수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냐고 채근하니 예비 남편은 난감한 얼굴을 했어요. 그래도 자기 부모님이 우리를 생각해서 좋은 마음으로 주시는 건데 그냥 하자는 대로 하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요. 자기야, 좋은 게 좋은 거잖아. 리모델링도 결국에는 우리가 살기 편하려고 하는 거고 혼수도 우리가 쓰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아까운 것도 아니지 않아? 우리가 설마 2년을 살겠어? 못해도 5년은 살 거고 길어지게 되면 10년도 살 텐데. 아니다. 그 동네 재개발되면 그때는 높은 값에 팔아서 우리도 좀 도와달라고 하면 되지. 그니까 우리도 투자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은데. 뭐? 메리트가 하나도 없는데 투자를 하자고? 아무리 내가 주식도 안 하고 투자에 투자도 모르는 사람이지만 그 동네 재개발 안 돼. 이미 다른 부동산에서도 그렇다고 했어. 에이, 사람들이 좋은 건 원래 쉬쉬하는 법이야. 우리 자기 생각보다 귀가 얇네. 근데 다른 사람 말은 그렇게 잘 믿으면서 왜 우리 엄마 아빠 말은 못 믿어? 그런 게 아니잖아. 나는 솔직히 집이랑 동네만 괜찮아도 이렇게 따지지 않아. 자기 그 차 진짜 안 사면 안 돼? 나는 집이 이런 줄도 모르고 반대 안 했는데 우리 차라리 이 집 받지 말고 최대한 돈 마련해서 우리 능력으로 집 구하자. 안 돼. 나 벌써 돈 다 냈어. 차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중이야. 뭐? 벌써? 아니, 나는 우리 결혼하기 전에 차가 나왔으면 해서 최대한 빨리 뽑아달라고 했지. 저는 예비 남편의 성급함에 입이 떡 벌어졌어요. 연애할 때는 저런 사람인 줄 몰랐는데 결혼하려니 사람이 달라 보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결혼을 계속 생각하는 게 맞는 건가 싶어 며칠 동안은 예비 남편을 멀리하기도 했는데요. 동료이자 결혼 선배인 선생님들이 제가 결혼을 앞두고 있어서 예민해진 거라고 하더군요. 원래 여자들 다 그래. 이렇게 결혼을 해도 될까? 내 인생 괜찮은 걸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들어. 근데 제3자가 보면 진짜 쉽거든. 자기 결혼 잘하는 거야. 남편 대기업 다니지, 시댁에서 아파트 주지. 말도 마세요. 그 아파트가 아니에요. 다 쓰러지게 생겨서는 학교 앞에 빌라만도 못하다니까요. 그런데 그걸 그냥 살려는 것도 아니고
저더러 5천만 원어치 리모델링을 하고 살라는데 이게 맞아요? 어차피 시댁재산이잖아. 5천이 집값보다는 쌀 테고 고쳐서 남 주는 것도 아니잖아. 그야 그렇지만 내키지 않아서 그래요. 이 와중에 결혼할 남자는 차를 사겠다고 하고. 남자들이란 원래가 그래. 면허 있는 남자치고 차 싫어하는 남자 있나. 그냥 좋게 좋게 생각해. 둘이 좋아 죽겠다고 연애할 땐 언제고 요즘엔 왜 이렇게 죽상이야. 곧 있으면 새 신부 될 사람이. 그리고 시댁이 잘 살면 결국엔 그거 다 자기 거 된다. 아, 그러지 말고 그럼 리모델링도 해주는데 공동명의 해달라고 해. 네? 공동명의요? 이미 그 집이 시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도 말이라도 해봐. 원래 리모델링하면 집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 그럼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솔직히 그 집 자체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공동명의라면 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었어요. 집값의 절반을 수리 비용을 쓰는데 그 정도는 주장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죠. 그리고 정말로 호재가 터져서 집값이 오르면 공동명의이니 반반씩 나눠달라고 하면 어떨까 싶었는데요. 공동명의 이야기가 나오자마자 시부모님 모두 펄쩍 뛰셨어요. 공동명의?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는 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서요. 나 참, 아가, 그래도 이건 아니다. 꼴랑 5천 리모델링 하면서 5억짜리 집을 공동명의 해달라고? 아니 이게 무슨 어거지야? 네? 5억이요? 그 집 제가 시세 알아봤는데 1억 2, 3천이에요. 옆집도 1억에 금매로 팔고 나갔다고 하던데요. 그럼 1억 집이나 마찬가지죠. 무슨 말 같지도 않은 소리야. 우리가 그 집 살 때도 2억이 넘었다. 그리고 거기 재개발 추진 중이고 곧 있으면 발표 날 거야. 그럼 5억까지는 충분히 받을 수 있는 집이라고. 원래 집값이라는 게 그런 거다. 요즘은 불경기라 더 그런 거고. 조만간 경기 풀리고 규제도 완화되면 예전 가격 회복하는 건 물론이고 집값도 오를 거야. 서울에 있는 아파트잖아. 서울에 있으면 판자촌도 1억은 받는다고 했다. 나 참, 너무 기가 막혔어요. 그럼 그 논리라면 시부모님이 저희한테 주시려고 했던 그 아파트가 판자촌이라는 소리잖아요. 그리고 무슨 헛바람이 제대로 들었는지 그 낡아빠진 아파트가 5억이 될 거라는 꿈을 꾸고 계셨는데, 그러니 제가 5천만 원 리모델링하고 혼수를 빵빵하게 해와도 공동명의는 언감생심이라는 소리였어요. 그리고 그때부터는 저와 시부모님의 신경전이 벌어졌는데, 예비 남편은 중간에서 말리는가 싶다가도 머릿속은 온통 차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물론 제가 뭐라고 하면 아니라며 자기도 우리 결혼 준비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고 잘만 떠들어댔죠. 그렇게 결혼식 날짜는 성큼성큼 다가오는데 집 문제를 매듭지지 못하고 있으니 저도 시부모님도 마음이 좋지 않았어요. 그러자 언제 저를 예뻐했다는 듯 나중엔 순진하게 생겨서는 너 보기보다 이기적이구나. 교사라고 해서 좋다고 했더니 머릿속으로는 순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고 정말 실망이다. 나는 뭐라도 도와주고 싶어서 그런 건데 하기 싫으면 말아. 라며 시어머니가 저에게 짜증을 내셨는데요. 저는 그 소리에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아직 정식으로 그 집 며느리가 된 것도 아닌데 저런 말을 듣게 되다니 저도 모르게 당황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저도 입 밖으로는 내뱉지 못했지만 누가 누구한테 할 소리를 하는 건지, 다 쓰러지는 아파트 빌려주면서 생색은 있는 대로 낸다고 목구멍까지 그 소리가 올라왔지만 차마 똑같은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서 그 말을 하진 않았어요. 아니, 집을 준다는 것도 아니고 빌려준다고 하면서
이런 말도 안 되는 요구를 강요받는 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사실 그래서 공동명이라도 해주면 마음을 바꿔 먹어볼까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누군가는 저더러 이기적이고 속물이라고 돌려 이야기를 했던 모양이었는데, 원래 교사들 사회가 그렇거든요. 좋은 소문보다 나쁜 소문이 빨리 돌아요. 그래서 이래저래 마음이 더 좋지 않았죠. 지금 생각하면 뻔히 보이는 답이었는데 그때는 그 답이 아닌 다른 답도 있지 않을까 헛물을 켰던 것 같아요. 예비 남편에 대한 제 미련한 마음 때문이었죠. 차에 미쳐있긴 했어도 사람 자체가 좋았으니까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부모님은 저를 집 한 채를 날로 먹으려 덤비는 속물로 봤고, 이런 취급을 받으면서 결혼을 해봤자 고생길이 훤할 것 같아서 저는 결혼을 포기하기로 마음먹었어요. 예비 남편만 생각하면 아쉬운 마음이 많았지만 결혼은 현실이잖아요. 좋아하는 마음도 언젠가는 식을 텐데, 그럼 나중엔 예비 남편마저 미워하고 원망하게 될 것이 분명해 보여서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였구나 생각하려고 했어요. 물론 쉬운 일은 아니었죠. 실제로 제가 예비 남편에게 파혼하자고 이야기를 꺼냈을 때는 자기가 차를 산다고 해서 그런 거냐며, 그럼 차를 사지 않겠다고 울면서 저를 붙들었는데, 그렇게 쉽게 단념할 수 있는 거였으면 진작에 그러지. 왜 사람을 이 지경까지 내몰았는지 모르겠더라고요. 무엇보다 결혼 준비하면서 제가 정신적으로 너무 힘들어 일은 물론이고 일상생활도 모두 흔들리고 있었는데 이건 제가 용납이 되지 않았어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자기 멘탈 관리도 못하고 이러고 있다는 게 아이들한테 너무 미안했거든요. 그래서 마음과 머리가 달라도 머리의 말을 듣기로 했는데요. 아무리 예비 남편이 저를 설득하고 붙들어도 저는 단호하게 모든 것을 끊어냈어요. 그리고 저희 부모님한테도 상황이 이렇게 되어 파혼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 집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이야기를 다시 해보면 어떻겠냐고 저희 엄마가 얘기하시더라고요. 지금 서로 감정이 나빠져서 그런데 그 집 안 받고 네가 처음에 하고자 하는 대로 하면 되지 않을까? 아휴, 결혼을 엎어버린다는 게 물론 살다가 이혼하는 것보다는 낫지만 그래도 쉬운 일은 아니잖아. 엄마 아빠도 한 1억 정도는 너희가 집 마련하는데 보태줄 수 있어. 네가 하도 됐다고 하고 사돈 내서 집을 빌려준다고 해서 아무 말 안 했는데 그렇게 집 문제로 골치가 아팠으면 진작에 말을 하지. 아니야, 뭘 엄마 아빠한테까지 그렇게 신세를 져. 그렇게 따지면 그 사람이 돈 4천에 가져오는 건데 그것도 결혼자금으로 안 쓰고 차 산다고 하잖아. 그럼 결혼해서 그 차 할부금도 같이 내야 하잖아. 근데 엄마 아빠한테 1억을 받으라고? 난 절대 싫어. 그래서 이렇게 저렇게 생각해도 파혼이 답인 것 같아. 물론 쉽지 않아서 어렵게 결정했지만 엄마 말대로 내가 원하는 조건으로 결혼을 해도 이젠 내 마음도 시부모님 마음도 예전 같지도 않아. 이미 오해할 대로 오해를 하고 있는데 나더러 시집가서 그 눈치를 다 보고 살라고? 엄마는 내가 그랬으면 좋겠어? 뭐 그야 당연히 아니지. 근데 사람들은 또 돈 앞에서는 또 마음과 다르게 행동하기도 하니까 나는 솔직히 이 상황이 갑작스럽고 믿기지도 않는다. 그걸 꼭 보여줘야 믿을 수 있는 거야? 내가 힘들다고. 사실 나 지금도 힘들어. 미안해. 너 그렇게 힘든데 엄마가 도움이 안 돼서. 엄마는 그냥 조건 따져서 하려고 했던 결혼이 아니고 니들 좋아서 하는 결혼이었으니까 안타까워서 그랬어. 엄마 말 신경 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엄마는 우리 딸 편이야. 엄마는 진심으로 이 상황을 안타까워하셨어요.
하지만 이내 밤새 생각을 해봤는데 자기가 실수한 것 같다며 파혼하라고 하셨고 저는 고맙다고 했어요. 사실 저희 엄마가 그렇게 나올 줄은 정말 몰랐거든요. 하지만 저희 엄마가 다른 뜻에서 그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는 걸 알기에 죄송하기도 했는데요. 어찌되었든 딸이 파혼했다는 사실을 주변에 알리셔야 할 테니 그 고충도 미안하기만 했어요. 그리고 저희 아빠는 네 생각이 그러면 그렇게 하라고 그 짧은 한마디 뿐이셨는데 감사하기도 하고 똑같이 죄송한 마음이었죠. 그렇게 예비 남편에게 우리 집에는 이미 얘기가 되었다고 전달했어요. 그러니 그쪽 부모님한테도 전달하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바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핸드폰 전원을 꺼버렸어요. 수업 시간에 방해가 되기도 하고 이제는 어떤 말에도 흔들리고 싶지 않아 마음을 다잡았는데 일주일 정도가 지나니 술에 잔뜩 취한 예비 남편이, 아니 그 남자가 저를 찾아왔더라고요. 역시나 저를 붙잡으려고 온 거였어요. 자기야,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우리 서로 사랑하잖아. 내가 차도 안 산다니까? 이건 차 문제가 아니야. 물론 처음부터 그 차 얘기를 하지 않았다면 또 모르지. 근데 나는 이렇게 될 일이었으니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그 집, 나 정말 가기 싫었어. 내가 결혼해서 처음 사는 집이 그런 집인 게 싫더라고. 그래, 그 집 받지 말자. 그러면 되잖아. 아니, 이제 집 문제를 떠났고 나랑 자기 부모님의 감정 문제야. 우리 서로 가족도 되기 전에 밑바닥을 봐버렸어. 아니야. 우리 엄마 아빠 그렇게 속 좁은 사람들이 아니라니까. 내가 가운데서 잘 얘기할게. 아들 말이라면 또 잘 들어주니까. 아니, 나는 이미 결정했어. 그러니까 우리 집에다도 얘기했지. 이러지 말고 우리 좋게 끝내자. 미안하지만 다시는 찾아오지 마. 파혼했는데 결혼하려고 했던 남자가 이렇게 찾아오면 동네에 소문만 나. 다음엔 이렇게 찾아오면 경찰 부를 거야. 자기야, 미안해. 나 이만 들어갈게. 저는 마지막은 매정하면 매정할수록 좋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게 효과가 있긴 했는지 그날 이후 잠잠했는데 제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그 아주머니가 저희 학교까지 찾아오셨더라고요. 그리고는 왜 파혼을 하려고 하는 건지 자기한테 설명을 해보라고 했는데요. 그 태도가 어찌나 당당하고 고고하신지 제가 몰라서 물어보시냐 생각한 그대로다 라고 이야기했네요. 그러자 어린 게 교사인 거 하나 보고 좋게 봐주려고 했더니 어른을 아주 우습게 하네. 너 교사 생명 끝내고 싶니? 내가 동네방네 소문 한번 제대로 나게 해줘? 라며 큰 소리를 내셨는데 장소가 장소이니만큼 제가 많이 곤란했어요. 아마도 그걸 노리고 학교까지 찾아오신 거겠죠. 그리고는 저에게 그냥 자기가 처음에 제시한 대로 결혼을 진행하라고 하셨는데요. 이게 강요한다고 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제가 아줌마 아들이랑도 헤어진 마당에 이런 이야기를 왜 하는 건지 모르겠다고 했어요. 너는 그렇게 그 집이 탐이 나니? 네? 제가요? 아니요. 오히려 그 말도 안 되는 집을 제 돈 들여서 리모델링 하는 게 싫어요. 공동명의 해주실 것도 아니고 제가 왜 그래야 하는데요? 이 봐봐. 공동명의에서 그 집값 오르면 어떡하든 숟가락 얹어볼 생각인 거지. 아니라고요. 저한테 리모델링 이야기 안 하셨어도 그 집 들어가기 싫었어요. 그리고 파혼한 마당에 그 집 얘기를 계속해야 하나요? 이러시는 거 불쾌합니다. 그 아주머니는 제가 교사인 점을 악용해 학교에 제가 속물이고 조건을 재다가 자기 마음에 안 들어 파혼했다고 소문을 내겠다고 협박했어요. 그러자 옆에서 저희 이야기를 다 들으셨는지 교감 선생님이 나서셨는데 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헛소문을 퍼뜨리냐며
저에게 협박죄로 신고하라고 하셨어요. 이 보세요. 당사자가 싫다고 하고 파혼하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협박하시는 저희가 뭡니까? 소문을 내시겠다고요? 학교가 우습습니까? 저 얘기 다 들었어요. 어디 해보시죠. 제가 저희 학교 교사 하나 못 지킬 것 같습니까? 어디 마음대로 해보세요. 소문이 나면 허위사실 유포죄로 제가 또 신고해 드릴 테니까. 뭐예요? 제3자는 빠져요. 아니, 여기는 제가 관리하는 학교입니다. 이런 곳에서 이런 추태를 부리시는 게 아주머니세요. 당장 나가요. 그리고 우리 김 선생 2번 다시 찾아오지 마시고요. 교감 선생님은 단단히 화가 나신 얼굴로 예비 시어머니가 될 뻔했던 아주머니를 향해 소리를 높이셨어요. 그리고 예상하지 못한 상황에 당황한 아주머니는 겉으로는 센 척을 하긴 했어도 서둘러 학교를 나갔는데 참 가지가지 한다는 생각이 들었네요. 그 아줌마 말고 제가요. 파혼을 해도 이렇게 요란하게 할 줄은 몰랐거든요. 그리고 저는 제가 담임을 맡고 있는 학년이 끝나고 잠시 쉴 생각을 했어요. 소문이 잠잠해질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생각하니 좀 억울하고 화가 났는데 이참에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쉬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때마침 그때가 12월이라 조금 있으면 겨울방학이었고 저는 그해 학년이 끝나면서 1년에 휴직계를 냈는데요. 여행도 많이 다니고 배워보고 싶었던 악기도 배우고 나름 저를 위해 알차게 시간을 썼어요. 가끔 원치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남자를 소개해준 언니가 그 남자의 소식을 알려주기도 했는데 그 남자도 힘들었는지 회사에 휴직계를 냈다고 하더군요. 안식년이라고 했나? 저는 그때 그 사람이 종교가 있었나? 처음 알았어요. 그리고 제가 허심탄회하게 파혼하게 된 배경을 이야기했는데 언니가 먼저 그렇게 되어 유감이고 괜한 사람을 소개해 이런 일을 겪게 했다며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죠. 사실 사과받은 일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사람 인연이 누가 억지로 맺어준 것이 아니기에 그냥 이건 누구 탓도 아니라고 오히려 제가 너스레를 떨었죠. 그렇게 시간의 힘에 기대어 저는 다시 학교로 복직을 했어요. 역시 저는 아이들이 있는 학교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런데 이젠 다 잊었다고 생각한 그 사람이 먼저 연락을 해왔고 한 번만 만나주면 안 되겠냐고 했는데 싫다고 했네요. 파혼한 사람 자꾸 봐서 좋을 게 뭐가 있냐고요. 그런데 자기가 할 말이 있다면서 자기도 현재 자기 부모님과 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때 설마 그게 나 때문인 거냐 정색을 하며 물었죠. 이미 파혼해서 다 끝난 마당에 이런 이야기까지 듣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니야 자기. 아니 소연 씨 때문이 아니고 우리 부모님 때문이야. 이제 와서 이런 얘기를 하는 것도 좀 이상한 거 아는데 그래도 해야 할 것 같았어. 그러니까 한 번만 다 만나주라. 그 남자의 말이 왜 그렇게 또 슬프게 들리던지. 저는 그럼 간단하게 1시간 안으로 끝내자고 했어요. 그리고 약속 장소로 나갔는데 몰라보게 살이 쭉 빠진 그 남자가 앉아있더라고요. 저를 보며 반갑다고 웃고 있는데 왜 웃고 있는 얼굴이 슬퍼 보이는 건지. 무슨 일인데 바로 본론부터 얘기해. 그게 그래도 뭐라도 마셔. 오래 붙들고 있진 않을게. 아니야. 지금은 아무것도 마시고 싶지 않아서 그래. 그래. 일단 우리 부모님 때문에 자기 스트레스 받고 상처받은 거 내가 대신 사과할게. 나도 몰랐는데 우리 부모님 빚이 8천이 있었더라고. 그 집에서도 대출금이 8천이 넘게 있었어. 그럼 진작에 팔아서 그 빚을 정리하는 게 맞는 건데 미련하게 그 집값이 오를 거라고 믿고 계셨더라고. 그리고 이자까지 해서 손해본 게 있다 보니
그 집을 팔 수도 없었고, 마침 월세 살던 사람이 보증금을 다 까먹어서 내보내면서 그 집을 우리한테 해결하라고 했던 거야. 해결을 해? 어떻게? 팔 생각이셨더라고. 리모델링 싹 하면 당신들이 샀던 2억에는 팔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그런데 자기가 공동명의 요구할 줄은 몰랐던 거지. 명의까지 같이 하면 대출이 있다는 게 들통이 나니까. 아니, 그럼 처음부터 속일 생각이었다는 거야? 그랬더라고. 그런데 미련하게 나도 그렇지만 자기가 파혼하겠다고 할 줄도 몰랐던 거지. 그 덕에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고 1억 금매로 팔아도 다 해결도 못했어. 그 집을 판 거야? 팔았지. 내가 팔았어. 나더러 책임지라고 했거든. 내가 자기를 붙잡지 못해서 자기들 뜻대로 그 집을 처리하지 못했다면서 그 집을 나한테 떠넘기더라. 그것도 그 빚이랑 같이. 그러니까 억울하면 자기 다시 잡아서, 아니, 자기 같은 여자 잡아서 같이 해결하고 살라고 하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야? 어떻게 부모가 자식한테 이럴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집을 정말로 떠안았다고? 현주 씨 바보니? 바보는 아니지만 그 수밖에 없었지. 그 집 받을 테니까 영 끊자고 했어. 그래서 지금 열심히 빚 갚는 중이고. 부모님도 그거 말고도 투자자한테 잘못돼서 있는 거 다 팔고 큰아버지 집에 얹혀 산다. 만약 연 안 끊었으면 내가 또 책임져야 하잖아. 동생 있잖아. 걔는 벌써 냄새 맡고 튀었지. 우리 결국 이렇게 뿔뿔이 흩어졌어. 완전 콩가루 집안이지. 저는 참 이런 얘기를 왜 저한테 하는 건지 마음만 무거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그 최선이라고 했지만 이 남자도 참 답도 없이 딱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어디까지나 그런 마음일 뿐이지 좋았던 감정이 다시 생기는 건 아니었어요. 이미 남자니 결혼이니 저도 질릴 대로 질려버렸거든요. 그런데 그 남자의 눈은 아직도 미련이 철철 넘치고 있었는데 그걸 알면서도 저는 모른 척했어요. 아무리 철륜을 끊었어도 부모 자식 사이이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라는 게 진심 소름이 끼쳤는데 남도 아니고 어떻게 자식한테 그럴 수 있을까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저 집에 정말로 시집을 갔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야말로 조상님이 저를 지옥 문턱에서 구해주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순전히 사기 결혼이잖아요. 물론 남편이 치는 사기가 아니라 시부모가 치는 사기라는 게 특이점이긴 한데 그런 복잡한 집구석에 시집을 가지 않은 것만으로도 저는 제 인생을 구제한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그저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너무 안 돼 보일 뿐이었는데요. 그 마음도 그날뿐이었어요. 그날 저녁 또 저에게 연락해 징징거리며 이젠 자기 부모도 없으니 다시 만나주면 안 되냐고 했거든요. 이게 제정신인 인간이 할 소린가요? 저는 그럴 일 절대 없으니 이젠 연락도 하지 말라고 따끔하게 말해줬죠. 처음엔 좀 불쌍하고 마음이 안 좋았는데 자기를 다시 만나달라고 할 줄은 몰랐거든요. 자기는 무조건 저랑만 결혼하고 싶다고 하는데 그것도 소름이 끼쳤어요. 막말로 부모 때문에 빚이 있긴 했지만 직업 좋고 사람 좋은데 다른 여자들이 꼬이지 않겠어요? 저는 진짜 이게 우리의 마지막이라고 번호도 차단해버렸는데 그게 그 남자의 순애보인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끝이 이렇게 되어 제 마음도 찝찝했어요. 차라리 다시 만나지 않았다면 좋았을 것을. 아니, 애당초 그 부모가 정신이 제대로 박힌 사람들이었다면 좋았을 것을. 모든 것이 지금 생각하면 다 맞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혼이라는 게 참 어려운 거더라고요. 따질 것도 많고 또 이해관계도 많고
새삼 결혼해서 잘 살고 있는 분들이 대단하게 느껴집니다. 여자라면 다 한 번씩은 꿈꾸잖아요. 연애 같은 결혼 생활. 저도 그런 꿈을 잠시나마 꿨었는데 현실과 이상은 차이가 큰 것 같아요. 똥이 똥인 줄 모르고 하는 결혼은 사실 없더라고요. 다 알면서도 콩깍지에 씌어서 하고 또 결혼하면 안 그럴 거야. 정신승리하면서 사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 저는 독하게 마음먹고 똥 앞에서 터냈으니 이젠 더러운 곳의 근처에는 가지 않을 겁니다. 설령 아무랑도 결혼 못하고 혼자 외롭게 늙어 죽어야 한다고 해도 그냥 그러려고요. 누군가는 똥차 가면 벤츠가 온다고 하는데 저는 그 벤츠도 지금은 싫으네요. 그 벤츠는 또 어떤 구린 비밀을 감추고 있을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이렇게 저는 파혼 후 혼자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는데 대신 저에게 집중하는 시간이 많아진 것 같아 그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제가 좋아하는 것만 하면서 살려고요. 뭔가 포기한 듯한 마무리인 것 같은데 오히려 지금이 걱정도 없고 매일이 즐거워서 행복해요. 그리고 거꾸로 제 속을 긁어놓은 사람들이 지질이 궁상을 떨며 힘들게 산다고 하니 그게 조금이나 위안이 되기도 합니다. 만약 그 사람들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제 속이 또 뒤집혔을 거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자식 앞세워 장사하려고 했던 그 행태는 절대 잊지 않을 거예요. 지금도 가끔씩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찾아가 이상한 말을 했던 그 남자의 엄마 모습이 떠오르는데 정말 기가 막힐 노릇이죠. 아마 속으로 똥줄이 엄청 타서 왔겠죠. 그런데 제가 자기 뜻대로 움직이지 않으니 얼마나 열이 받았겠어요. 저는 그런 줄도 모르고 왜 저러나 답답해만 했는데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 같습니다. 다른 의미로 홀가분하고 후련해요. 그래서 이젠 정말 어떤 미련도 두지 않고 파혼했다는 사실도 잊은 채 제 한 몸 잘 살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교사일 하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려고요. 요즘처럼 혼자 살기 좋은 시대도 없잖아요. 이상 제 파혼 사연이었어요. 제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세상에 이런 일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이렇게 글을 다 쓰고 보니 정말로 홀가분한 마음인데 지금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이상하고 속이 시꺼먼 사람들 말고 겉과 속이 일치하는 좋은 사람들만 옆에 두시길 진심으로 바랄게요. 그럼 건강 잘 챙기시고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 여러분, 사연 댓글에 응원과 현명한 조언 부탁드려요.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세요.